네, 안녕하세요. 저는 TI 코리아에서 아날로그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범준 대리입니다. 주로 BMS를 포함한 파워 제품군에 대한 기술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저희 TI의 고전력 차저 솔루션을 통해 최근 트렌드인 USB Type-C, EPR을 이용한 고전력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우선적으로 USB Type-C를 활용한 EPR 규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경을 설명드리겠고요. 이후 EPR을 활용한 대표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다킹 스테이션의 시스템 구조에 활용될 수 있는 TI의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PR을 활용해서 고효율과 저발열의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TI가 제안하는 EPR 충전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저희 충전 솔루션의 효율과 발열에 대한 평가를 공유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설계 시에 발열과 EMI 특성에 대해 도움을 드리는 저희 피처에 대한 설명과 요약을 통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USB Type-C 사용이 왜 중요해졌는지, EPR이 왜 필요해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 EU는 2024년부터 휴대폰, 카메라, 태블릿과 같은 모든 소비자 제품군에 있어서 USB Type-C 포트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노트북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확대 적용 예정에 있고요. 이번 규제의 주 목적으로는 모든 제품이 USB Type-C 포트를 사용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음, 커넥터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각 제품별 충전 속도의 호환과 더불어서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배럴잭을 사용한 아답터를 개발하던 제조사는 앞으로 USB Type-C 포트를 사용한 넓은 입출력 전압 범위를 충족시켜 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에도 많이 사용되어 오던 벅 혹은 부스트 차저가 아닌 벅 부스트 차저 사용이 의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00W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노트북, 전동공구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고전력, 고속 충전 구현을 위해 EPR 규격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EPR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USB PD는 최대 20V 5A를 사용하여 100W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스탠다드 파워 레인지라고 하여 SPR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존의 100W 이상 되는 고전력과 고속 충전에 대한 니즈의 증가로 인해서 EPR 규격이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Extended Power Range의 줄임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압과 전류에 대한 증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류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케이블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도통 손실에 의해 전력 전달에 대한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최대 전류는 기존과 같이 5A로 유지되었고요.
USB 포럼에서는 28V, 36V, 48V 이렇게 세 가지의 고전압 옵션을 추가하였고 기존 5A의 최대 전류를 활용해서 각각 140W, 180W, 240W의 EPR 규격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USB Type-C EPR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다킹 스테이션의 시스템 구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아답터로 입력 전원 소스가 있고요. 어, 이러한 아답터는 통상적으로 20V에서 48V의 출력 전압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PR 다킹 스테이션에서 USB Type-C 커넥터를 통해 연결되는 모니터 혹은 노트북과 같은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이때 양쪽의 시스템에 적합한 전력 전달을 위해 PD 니고시에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내부에 있는 DC-DC 컨버터가 USB Type-C, EPR 포트에 적합한 전원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PR 전원은 최대 240W까지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노트북, 전동 공구, 전동 바이크와 같이 어, 멀티셀이 사용되는 제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킹 내부에는 저전력의 DC-DC 컨버터를 통해서 5V 3A의 낮은 15W PD 전력을 공급해서 휴대폰 그리고 무선 이어폰과 같이 싱글셀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군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TI의 BMS 솔루션은 이러한 다킹 스테이션뿐만 아닌 노트북 배터리 충전, 그리고 싱글셀 제품군들을 모두 포함해서 USB Type-C 생태계에 필요한 설계를 모두 지원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EPR 다킹 스테이션의 간략한 내부의 파워 블록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최대 48V의 전력 전달을 지원할 수 있는 닭의 핵심 파워 부품들인데요. 이 퓨즈는 전원 공급 경로에 대한 스위치 역할과 각종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USB Type-C 제품이 연결되면 PD 컨트롤러는 전원 공급을 위한 어, 적합한 규격의 출력 전압을 제어해 줍니다. BQ2575X 시리즈의 벅부스트 컨트롤러 솔루션을 통해서 4개의 FET를 사용하고 EPR 규격인 48V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EPR 다킹 스테이션 설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EPR 다킹은 28V와 48V의 EPR 출력 전압을 기준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까지 많이 사용되어 오던 20V, 20V 아답터를 활용하고 내부에 벅 부스트를 사용해서 5에서 28V의 출력을 지원을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140W EPR 규격을 고려했을 때 기타 마진을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165W급으로 설계를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는 48V 아답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때에는 부스트 기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벅 모드만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48V를 입력받아 48V의 출력이 필요할 때에는 입력 전력을 출력으로 그대로 바이패스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300W까지의 설계가 가능하며 240W 구현도 가능해집니다. 36V 출력의 경우에는 180W 또한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두 가지 설계 옵션에 대해 각 효율과 발열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V 입력을 통한 5V에서 28V 출력 설계에 대한 효율 그래프입니다. 가장 워스트 케이스로는 28V에 165W이고 3.3W의 손실로 약 98%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발열 측정 결과로 가장 높은 지점은 57.5도의 인덕터인 것을 볼 수 있고요. FET는 50도 이하의 안정적인 발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48V 입력 조건의 20V에서 48V 출력 조건에 대한 효율 그래프입니다. 36V의 180W 벅 모드에서는 약 5.3W의 손실로 97%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8V의 출력의 경우에는 입력 전력을 출력 전력으로 바이패스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FET의 도통 손실 이외에 손실은 모두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약 99.5% 정도의 고효율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8V 입력 조건에서는 벅 부스트가 아닌 벅 모드만 필요하게 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벅 부스트 솔루션인 BQ2575X를 통해 벅 온리 모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존의 벅 부스트 회로도를 구성했다면 그 회로도를 일부만 변경해서 쉽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부스트 사이드에 하프 브릿지가 필요 없게 되어 두 개의 FET와 각각 한 개의 부스트 스트랩 다이오드 그리고 커패시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스트 사이드에 대한 게이트 드라이버 핀은 플로팅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드 핀의 적합한 저항 값을 통해서 벅 모드를 쉽게 세팅할 수 있고 사용될 인덕터에 대한 DCR 값에 가깝게 세팅을 해서 제어에 대한 보상까지 안정적으로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PR을 활용한 충전 솔루션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전동 공구 무선 청소기 이러한 제품군들의 USB Type-C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배터리 어플리케이션 중에도 대표적으로 노트북을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100W SPR 대비하여 140W EPR을 사용할 경우에는 30%, 180W의 EPR 사용 시에는 43% 정도의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고성능과 고속 충전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TI는 EPR 규격이 차세대 노트북 산업의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PR 설계의 장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반대로는 실제 EPR 적용 설계 시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노트북 시스템 내에서 필요로 하는 전원은 5V, 3.3V, 1.8V와 같이 5V 이하의 낮은 전압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배터리를 입력으로 받아 적절한 전원을 출력해주는 여러 DC-DC 컨버터들이 있는데요. 배터리가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이러한 DC-DC 컨버터의 구동 효율이 배터리 사용 시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DC-DC 컨버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입력으로 사용되는 차저의 출력 전압인 VCS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서 배터리 전압에 근접하게 출력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시스템에서의 효율을 고려해서 배터리 전압을 낮추어 설계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배터리와 함께 물려있는 차저의 출력 전압인 VCS도 함께 낮아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입력 전압의 경우에는 EPR 규격 적용에 따라서 V버스가 기존 20V에서 작게는 28V로 최대로는 48V까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감압비가 커짐으로써 효율이 낮아지고 동시에 출력 전류가 증가함으로써 인덕터의 포화 전류 그리고 발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덕터의 사이즈 증가가 불가피해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은 설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고민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 중에 고안되었던 아이디어로는 한 개의 벅부스트 컨트롤러 솔루션을 덧붙여서 오른쪽과 같이 듀얼 페이즈 컨셉을 고안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싱글 페이즈 대비해서 각 페이지에서의 출력 전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서 발열과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FET에서 발생하는 발열 또한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기존의 싱글 페이지 대비해서 4개의 FET와 1개의 인덕터가 추가되어 총 8개 FET와 그 외에 다른 BOM 증가가 불가피했습니다. 이에 따른 솔루션 크기 또한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TI는 듀얼 페이지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BOM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솔루션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컨셉의 쿼지 듀얼 페이즈 토폴로지를 특화 출원을 하면서 솔루션을 확보했는데요. 보시면은 두 개의 채널의 벅사이드는 유지한 채 두 개 채널이 아닌 싱글 채널의 부스트 사이드만을 사용해서 BOM 비용과 솔루션 사이즈의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중부화 시에는 두 개의 벅사이드의 하프 브릿지가 180도의 위상차를 갖고 인터립드 스위칭을 통해서 전류를 각각 분배해주는 동작을 하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경부화 시에는
싱글 페이지의 스위칭 동작만을 통해 스위칭 손실을 줄여 전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6개의 스위칭 FET와 1개의 배터리 FET를 통해 EPR 충전 솔루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뒷장에서 동작에 대한 파형과 효율, 그리고 발열 평가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벅 모드에서 부하 전류 변동에 따른 듀얼 페이즈 동작에 대한 벤치 테스트 파형입니다. 채널 4의 초록색 파형이 기본 A 스위칭 파형이고, 채널 2번의 하늘색 파형이 두 번째 B 스위칭 파형입니다. 보시면 노란색 파형의 출력 전류 증가 시에 두 번째 페이지의 스위칭을 통해서 듀얼 페이즈 동작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B 채널의 스위칭이 약 5마이크로세컨드의 짧은 지연 시간을 갖고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부하 감소에 따라서는 비교적 긴 1ms 뒤에 스위칭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상의 스위칭은 A상의 급격한 전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빠르게 켜지고, 이후에 작은 부하 변동에 따른 싱글 페이지, 듀얼 페이지의 무분별한 동작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긴 시간 이후에 스위칭이 멈추도록 설계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 파형을 봐주시면 부하가 감소했는데도 약 1ms 정도의 시간 동안은 그대로 스위칭이 유지되다가 완전히 싱글 페이즈 동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28V EPR 입력 기준의 싱글 페이즈 동작 대비 듀얼 페이즈 동작 시의 효율에 대한 비교된 데이터입니다. 먼저 벅사이드의 FET는 28V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여 40V의 FET가 사용되었고, 부스트 사이드는 4셀 배터리의 출력 전압 수준을 고려해서 30V의 FET가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36V 혹은 48V EPR 설계를 고려하신다면 FET 선정에 대한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보시면은 일정 부하 이상에서는 듀얼 페이지의 전체 동작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 4에서 6A 정도의 부하 구간에서는 싱글 페이지의 전체 효율이 현재 적용된 듀얼 페이지의 효율보다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부하 구간에서의 고효율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싱글에서 듀얼 페이즈로 동작하는 부하 지점을 설계자의 시스템에 맞게 설정 가능하십니다. 일명 페이즈 쉐딩 기능이라고 하고요. 다만 현재 데이터는 타겟 부하인 140W에서의 비교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140W 지점에서 듀얼 페이즈 동작에서 각 페이즈당 손실이 싱글 페이즈 동작에서의 손실 대비 낮아서 효율뿐만 아니라 발열을 분산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V의 EPR을 사용했을 때 포셀 배터리 기준 가장 높은 전류가 사용되는 워스트 케이스로 12V 출력에서 타겟 부하인 140W에서의 발열 비교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싱글 페이지에서의 인덕터는 더 낮은 DCR 값과 더 큰 사이즈의 인덕터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5도 정도의 더 좋은 결과와 FET는 약 20도 정도 더 좋은 발열 성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일정 발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구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온도에 따른 전압 센싱을 위해서 서멀 레귤레이션 비교기 센싱 핀이 있으며 IC 내부 5V LDO를 사용해서 서미스터와 센싱 저항, RS 저항의 분압을 통해 내부 1.2V와 비교 로직이 적용됩니다. 비교기 입력 핀의 센싱 전압이 1.2V보다 낮아질 경우에 충전 중이라면 충전 전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1.2V 수준을 유지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 타겟 온도 이상의 발열이 발생한다면 특정 온도를 초과하여 발열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벤치 테스트에서는 60도를 타겟 온도로 설정해 놨는데요. 60도에서의 서미스터 특성과 그에 적절한 센싱 저항을 사용해서 현재는 FET에 근접하게 위치해서 FET의 발열을 일정 60도 수준으로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미스터를 그라운드로 직접 결선하지 않고 비교기의 출력 핀으로 결선함으로써 온도 유지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누설 전류를 방지함으로써 경부하 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전력의 EPR 트렌드는 기존의 벅부스트 차저 설계 대비 EMI 특성을 고려한 설계 시에 여러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짚어보았는데요. 먼저 입력 전압인 V버스가 최대 48V로 증가함에 따라 스위칭 전압 범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높아진 스위칭 피크 전압은 EMI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위칭 손실을 낮추고 발열을 줄이기 위해 FET의 드라이브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때 과도하게 큰 게이트 드라이브 전류가 사용될 경우에는 오히려 스위칭 시에 피크 노이즈가 증가하게 되어 EMI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에 사용하실 FET의 QG 값에 대한 올바른 설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출력 전류의 증가에 따라 기생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하는 피크치가 높아져 EMI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EMI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올바른 부품 배치와 레이아웃이 토대가 되어야겠지만 TI는 설계자 입장에서 더욱더 쉽게 EMI 특성을 개선하실 수 있도록 유용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바로 스위칭 주파수를 분산시키는 기능으로 디더링 기능이라고 불립니다. 일정 스위칭 사이클 내에서 주파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세 가지 옵션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기능 사용 시에는 단순 고정된 스위칭 대비해서 EMI 피크 노이즈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더링 기능의 주파수 변경 범위가 커질수록 EMI 피크 노이즈는 감소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입출력 전압 리플 특성과의 트레이드 오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EMI 규격을 만족하시는 선 내에서 가장 작은 범위의 옵션을 선택하시도록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를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입출력 전압 범위를 지원하는 USB Type-C 포트는 기존의 배럴 잭들을 대체하게 될 예정입니다. EPR은 기존의 100W에서 240W의 고전력 설계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벅부스트 충전 솔루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TI의 BQ2575X 솔루션은 넓은 입출력 전압 범위의 EPR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벅 온리 모드 설계 시에는 BOM 설계 비용을 줄이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렸던 쿼지 듀얼 페이즈 벅부스트 차저 솔루션을 통해 작고 얇은 폼팩터 설계와 고효율 저발열 설계를 가능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추가적인 일정 온도 유지 기능을 사용한다면 별도의 펌웨어 기능 추가 없이도 일정 발열 수준을 유지하도록 IC 자체적으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디더링 기능을 통해서 EMI 개선의 어려움을 보다 쉽게 극복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고요. 관련된 더 자세한 자료는 ti.com에서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I 코리아 아날로그 반도체 기술 지원 FA 오남수입니다. 주로 컨슈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분야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은 새로운 유럽 의회 규정이 여러분의 배터리 설계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논의 아젠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EU 유럽 의회 규정 2023-1542가 무엇인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New Regulation 2023-1542는 2023년 7월에 EU 의회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신규 규정의 주요 목적으로는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조화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규 2023-1542는 오늘날의 EU 배터리 규제인 배터리 디렉티브 2006-66을 대체할 것이며 여러 새로운 입법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새로운 규정이 여러분의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브 토픽으로 4가지 주제를 선정한 다음 이러한 마켓 트렌드에 기업과 고객들이 어떻게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것인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EU 의회 규정 2023-1542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레귤레이션 2023-1542는 2023년 7월 10일부로 EU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휴대용 배터리 또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배터리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산업용 배터리와 시동, 조명, 점화와 같은 자동차용 SLI 배터리, 그리고 가벼운 운송 수단으로서의 LMT 배터리 등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배터리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배터리를 규제함으로써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서 순환 경제라 함은 배터리 제조 초기 시작 단계부터 이를테면 배터리 재료를 광산에서부터 어떻게 조달하는지, 그 과정이 윤리적인지 확인하고 배터리가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결국에는 해당 배터리를 최대한으로 재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해당 배터리에서 재활용된 소재, 재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큰 루프를 형성하는 것이 순환 경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배터리를 통해 구현하려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2023-1542는 수집 목표 및 의무, 재료 회수 목표 및 생산자 책임 확대를 포함한 수명 종료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예로 폐기물 배터리에서 50%에 이르는 리튬 회수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2027년까지는 50%를 타겟으로 하고 2031년까지는 80%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매년 재활용되는 배터리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물론 재활용 배터리에서 회수되는 재료의 비율은 이미 이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배터리의 수명 주기 동안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배터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로우 미테리얼들의 수집 과정 또한 EU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증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중 많은 상당수가 매스컴을 통한 비디오나 사진에 나오는 아프리카의 코발트 광산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코발트를 손으로 채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EU 규제가 여기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EU 내에서 판매되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출처가 윤리적인지,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 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근거로는 배터리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필수 정보를 기반으로 수은, 카드뮴, 납 등의 유해 물질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소비자 권리 보호,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여러분의 전화기나 노트북 혹은 소형 가전 배터리가 성능 열화되어 이를테면 오랜 사용에 의한 배터리 사용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기기 구입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선택지가 있었나요? 폐기해야 했거나 또는 어쩌면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일종의 프로텍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자신의 배터리를 직접 수리 혹은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의 디자인 혹은 설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새로운 규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레귤레이션으로부터 발췌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무버블과 리플레이서블 배터리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인용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휴대용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일반 또는 법인은 해당 배터리가 제품 수명 기간 동안 언제든지 최종 사용자에 의해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전체 배터리에만 적용되며 해당 배터리에 포함된 개별 셀이나 기타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휴대용 배터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발췌를 참고하면 LMT 배터리를 포함하여 약간의 추가 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MT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일반 또는 법인은 해당 배터리와 배터리 폭에 포함된 개별 배터리 셀을 제품 수명 기간 동안 언제든지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해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두 경우 모두 제거 가능하고 교체 가능한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 전체를 분리 및 교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배터리 셀도 자체적으로 분리 및 교체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사용자가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해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팩이 교체 및 제거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2027년 2월 18일 이후 EU의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즉, 이 발효 시점 이후에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제거 가능한 배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1년 전에 판매를 시작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혹은 10년 전에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EU에서 어떠한 제품을 판매하든 분리할 수 있는 배터리 팩을 기본적으로 가정한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포터블 배터리, 휴대용 배터리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의에 의하면 공인된 상태의 5kg 미만의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산업군이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로 설계되지 않은 배터리를 포터블 배터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 스마트폰, 헤드폰, 이어버드와 같은 손에 꼭 맞는 것 또는 매우 가벼운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러한 종류 모두가 휴대용 배터리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벼운 수단의 운송용 배터리를 정의합니다. LMT 배터리는 무게가 25kg 이하이며 전기 모터 단독으로 또는 모터와 인력의 조합으로 구동될 수 있는 바퀴형 차량의 견인을 위한 전력을 제공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이동성을 제공하는 이바이크, 이스쿠터 등의 배터리가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이제 리무버블이 무엇이고 리플레이서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에 의하면 어떠한 휴대용 배터리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구를 활용하여 어떠한 특수한 용도의 툴의 도움 없이 제품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최종 사용자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스페셜 툴은 열풍기와 같은 서멀 에너지 혹은 솔벤트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제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리무버블이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리플레이서블, 교체 가능의 핵심 정의를 정리하면 배터리 제거 후 해당 기기나 이동 수단의 기능 및 성능 또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호환 가능한 배터리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전자기기로부터 착탈식 형태로 변화한다면 배터리 인증이라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생할 것입니다. 배터리 팩과 마이크로 컨트롤러 혹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같은 호스트 사이에서 일련의 인증과 핸드쉐이크 과정이 존재하고 이는 안전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최종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승인되지 않거나 위조된 배터리 팩을 기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전자기기에 배터리 팩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 팩이 기기에서 제공하는 제품임을 인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으로부터 최종 고객을 보호하기 위함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배터리 팩의 화학적 특성을 모르기 때문이고 또한 과충전이나 과방전 전압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여러 우려스러운 상황을 감안하면 분명 누군가 교체할 수 있는 팩을 구입하려 한다면 기기로부터 인증이 가능한 교체용 팩을 구입해야 합니다. 서드파티에서 제공되는 대체품을 구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도식화된 이미지를 보시면
호스트는 특정 인증 프로토콜에 따른 챌린지 메시지를 배터리로 전송하고 배터리 팩 내의 인증 IC는 이 정보를 참고하여 동일 프로토콜 엔진으로부터 응답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호스트는 이미 어떠한 응답 메시지가 들어올 것인지 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팩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 팩의 인증 과정을 오버뷰 형태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TI의 모든 신규 게이지 제품은 해시 알고리즘을 지원하는 SHA-256 인증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플로우 차트는 그러한 핸드쉐이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스트가 256비트의 프라이빗 키를 활용하여 랜덤 챌린지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랜덤 데이터는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를 통해 배터리 팩으로 전송되고 수신받은 디바이스는 SHA-256 해시 엔진을 활용하여 랜덤 데이터를 연산합니다. 이 과정은 해당 디바이스가 이미 호스트로부터 사전에 프로그램된 시크릿 키를 공유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호스트가 챌린지 단계 이전에 미리 해당 디바이스로 입력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산 결과값인 다이제스트 메시지를 레스판스 형태로 호스트 측으로 재전송하여 기대값과 비교 후 인증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코드가 일치한다는 건 기기에서 요구하는 배터리 제품으로 인증된다는 뜻이며 정상 동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이 인증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은 인증 IC가 팩 내부에 위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EU 레귤레이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거 및 교체 가능한 배터리 요구 사항으로부터 팩사이드 게이징이 인증 목적뿐 아니라 어떠한 여러 베니핏과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배터리 팩 이미지를 보시면 아래 놓여진 팩 상단에 검은 테이프가 보입니다. 만약 그 테이프를 떼어내면 하단 팩의 이미지처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PCM용 PCB가 나옵니다. 이 PCB 위치에 프로텍션 IC 혹은 게이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배터리 팩의 전체 생애와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게이지 위치가 메인 시스템 보드 레벨에 동일하게 자리하는 것을 시스템 사이드 게이징이라 표현합니다. 그럼 왜 다수의 시스템 혹은 제품 응용에서 인증뿐 아니라 게이징까지 팩 사이드로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중 최우선은 게이지의 정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스템 사이드 게이지를 구현하여 배터리를 탈부착한다면 그 게이지는 측정 정보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배터리 팩의 여러 파라미터들, 팩 저항과 용량을 다시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해야 합니다. 결국 불필요한 손실을 발생하여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셀 전압을 항상 모니터하고 있는 팩사이드 게이지에서 그러한 반복되는 러닝 사이클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라이프타임과 같은 정보는 배터리에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명 데이터 수집은 팩사이드 게이지가 배터리 팩 자체의 전체 수명 동안 수집하는 몇 가지 매개 변수를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게이지 위치가 팩 사이드일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셀의 최대 최소 전압 및 온도를 기록할 수 있고 충방 전시의 최대 전류 및 평균 전력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세이프티 이벤트와 가스 게이징 항목들을 기록함으로써 어떠한 시스템의 블랙박스와 같은 응용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된 수명 데이터는 말 그대로 에비던스이기 때문에 배터리 팩의 수명과 보증 기한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배터리 SOH 정보 또한 게이지에 의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데요. SOH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에 따른 용량 변화를 학습하고 그 FCC 값을 설계 용량 값인 디자인 캐패시티로 나눠줍니다. 디자인 캐패시티라는 파라미터는 배터리 제조 스펙에 근거하여 입력하는 유저 인풋이며 새로운 배터리의 평균 용량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FCC는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특정 로드에서의 전압 커브가 방전 율속과 주변 온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듯이 높은 전류와 낮은 온도에서 더 빨리 EDB, End of Discharge Voltage 레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 높은 FCC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학습 구간을 통해 캐패시티 정보를 미리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U 레귤레이션이 규정하는 배터리 요구 사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몇몇 예외 조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독립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배터리 제거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그러한 기기들에는 마이너한 경미한 예외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물이 튀거나 물줄기가 튀거나 혹은 물이 침수되는 환경에서 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세탁 또는 헹굼이 가능한 기기들이 포함합니다. 또한 전문 의료 영상 및 레이디오 치료 장치, 체외 진단 의료 장치도 이러한 경미한 예외에 마이너한 예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외 조항으로는 모든 제거 및 교체 가능성 요구 사항에 대한 주요한 면제 항목입니다. 사용자와 기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원 공급의 연속성이 필요하고 제품과 해당 휴대용 배터리 사이에 영구적인 연결이 필요한 경우 또는 데이터 무결성을 이유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제품에는 구문 1에서 명시된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기기가 그러한 예외 조항 문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탈부착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독립된 전문가에 의해서도 그 기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탈부착 요구사항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EU 레귤레이션에서는 제조 기간 연장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발췌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휴대용 배터리 또는 LMT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일반인 또는 법인은 해당 배터리가 장비 모델의 마지막 장치를 제품에 배치한 후 최소 5년 동안 장비의 예비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독립적인 전문가와 최종 사용자에게 합리적이고 차별 없는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이 어떠한 제품을 2027년에 생산 시작했지만 계획 변경을 근거로 신규 브랜드 제품을 2030년까지 생산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조 기간 연장 요구 사항에 따르면 여러분은 제거 및 교체 가능한 배터리를 2035년까지 생산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제품 수명 주기는 일반적으로 10에서 15년이며 여러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위한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전략과 내부 정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 기록, 배터리 요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항목이며 여기 규정에서 발췌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구체적으로 이 스쿠터와 같은 이 모빌리티를 즐기는 사용자를 위한 이동형 배터리를 말합니다. 인용문에 의하면 2027년 2월 18일부터 각 LMT 배터리 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각 산업용 배터리 및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는 각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는 전자 기록,
배터리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배터리 팩에 인쇄되거나 새겨진 QR코드일 뿐이며 특정 정보를 포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배터리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을 포함한 배터리의 재료 구성과 주기로 표기되는 라이프타임 데이터, 그 외 사용자 접근 정보 등을 QR에 기입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TI 게이지 제품은 어드밴스드 차징 알고리즘을 지원합니다. 에이징 모델에 근거하여 배터리 조건을 파악한 다음 최적의 충전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목적이며 여러분들이 개발 단계에 있을 때 필수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게이지로부터 산출된 최적의 프로파일 정보가 호스트로 전달되고 호스트는 차저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차지 알고리즘은 온도에 따라 충전 전류와 전압의 여러 단계를 둠으로써 제이타 스펙을 준수합니다. 이 특수 알고리즘은 시스템 저항에 의한 충전 전압 보상을 지원하며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텍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셀 스웰링 컨트롤을 구현합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상태 역시 이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췌 인용문을 참고하면 2024년 8월 18일부터는 부속서 7에 명시된 배터리의 건강 상태 및 예상 수명을 결정하기 위한 매개 변수에 대한 최신 데이터가 고정형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LMT 배터리 및 전기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리포팅 항목으로는 디자인 캐패시티, 리메이닝 캐패시티, 남은 용량, 시간에 따른 자가 방전 속도, 배터리의 저항, 완전 등가 충전 방전 사이클 수 또는 사이클 카운트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슬라이드에 EU 레귤레이션 규정 자체에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발표에서 인용되었던 항목들의 전문이나 상세 설명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